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웅입니다. 암수입법 노트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 암수입법 노트가 암기문구, 숫자, 유연이, 그다음에 법령사항, 이 법령사항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할 수 있다, 하야 한다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파트가 이 법령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된 것이 암수입법 노트인데요. 자, 이번에 암수입법 노트 강의에서는 그중에서 숫자 사항은 빼고 암기문구, 유연의 법령사항만 강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숫자 사항은 맨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 마무리 정리로 해서 숫자 사항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암수입법 노트 강의에는 암기문구, 유연의 법령사항만 강의를 드립니다. 자, 이 암수입법 노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실무종합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과 수강을 하시면 2번 들으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다 들으세요. 왜냐면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한 번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한 번은 좀 설렁설렁 이렇게 들으세요. 자, 그리고 패스 상품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이 암수입법 강의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예컨대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무한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패스는 무한반복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말고 이 암수입법 강의를 무한반복으로 계속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목 전체를 한꺼번에 때려잡으려고 하면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중에서 군데 중요한 것들을 완전히 때려잡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여튼 이해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함께 쉽게 이렇게 전체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두보를 때려잡아야 적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때려잡는 도구로 이 암수입법 노트 또 암수입법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저 어깨를 좀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노트북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기문구로 들어가서 자, 경찰 개념의 변천사가 나옵니다. 이 경찰 개념의 변천사가 시대별 경찰 개념이죠. 그 시대가 고중경법이에요. 고중경법이 안에 각각의 경찰 개념이 모교내 소보입니다. 자, 그래서 고중경법이 고대,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2차 세대전 이후 고중경법이 안에서 각각 경찰 개념이 모든 국가작용, 그다음에 고중 안에 모교, 교행정을 제외한 일체행정. 자, 그리고 경찰국가에서는 외제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모교내죠. 그리고 법치국가에서는 모교내 소극적 질서행정으로 경찰 개념이 정립이 됐고, 마지막으로 2차 세대전 이후에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각종 행정기관이 막 생기면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안에서 일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막 떨어져 나갔죠. 그 떨어져 나간 것을 갖다가 협의회 행정경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협의회 행정경찰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그 나머지를 보안경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만으로의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 작용이 이 보안경찰이고, 떨어져 나간 협의회 행정경찰은 타 행정작용에서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경찰 작용을 협의 행정경찰이라고 해서 그것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보안경찰만 이 보통 경찰기관에 남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예요.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자, 이 안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중세가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행정을 경찰로 봤습니다. 그러나 중세 전체에 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세도 역시 모든 행정이에요. 중세도 모든 행정, 모든 국가작용을 경찰 작용으로 보다가, 다만 중세 끝자락인 이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행정을 제외한 일체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도 모든 국가작용이야. 그러나 중세 끝자락에서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했다. 경찰 개념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경찰국가에서는 여러분, 이 경찰국가에서 최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으로 경찰 개념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왜? 소극적 질서유지로 경찰 개념이 한정되는 것은 이 법치국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찰 국가가 뭐냐면 우리 세계사에서 배울 때 절대 국가가 이 경찰 국가예요. 여러분 절대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절대 국가죠. 뭐 국민 인권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국민의 인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국가, 경찰 국가에서는 국민의 인권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죠. 즉 국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경찰 국가에서 외제 군사를 제외하지만 이 외제 군사, 떨어져 나간 외제 군사는 그대로 국가가 기능을 하죠. 그러나 별도의 행정기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국가에서의 경찰, 이 절대 국가에서의 경찰은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이지만 그 내무행정은 소극적 질서 유지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 포함되고 이때 국가는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가 이 경찰 국가 시대의 국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경찰 개념 변찬사에서 추가로 좀 숙제해야 될 것이 중세 독재 516입니다. 중세 독재 516. 이게 뭔 말이냐면 경찰 개념 변천사가 시대별로 경찰 개념이 변천되는 것인데 그 각각의 시대, 세기, 몇 세기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중세 독재 516을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중세가 독재, 독일 제국정찰법에서 16세기라는 거예요. 자, 중세에서도 모든 행정이 경찰이었어요. 그러나 중세의 끝자락인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 행정작용을 경찰로 받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나타내는 그 세기가 16세기다. 1530년이 16세기입니다. 1530년이 16세기예요. 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그러면 바로 그 뒤에 경찰 국가가 17세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중세 독재 516을 딱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이게 516은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이제 연상시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16세기만 끄집어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세 독재 516, 중세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그러면 그 뒤에 경찰국가가 17세기, 법치국가가 18세기예요. 그래서 중세 독재 516, 중세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경찰국가 17세기, 법치국가 18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중세 안에서 독일 제국경찰법이 16세기니까 독일이 경찰 개념을 전수받은 것이 바로 그 전에 15세기 또는 15세기 말. 그 다음에 독일로 경찰 개념을 전수해준 나라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14세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 제국경찰법이 16세기니까 프랑스에서 독일로 계승한 것이 15세기 또는 15세기 말, 그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14세기 또는 14세기 말이 됩니다. 그래서 14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15세기에 독일로 전수해주고 전파해주고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중세 독재 516,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거기서부터 17세기 경찰국가, 18세기 법치국가, 그 다음에 16세기에 독일 제국경찰법이 있으니까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전수해 준 것이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14세기 말. 그러니까 14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을 정립해서 15세기 말에 독일로 전파해주고 16세기 말에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중세 독재 516,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여기서부터 세기를 정리해 주세요. 세기. 자, 그 두 번째 박스 아래에 경찰 개념이 지금 고준경법이 목연에서 보는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을 얘기합니다. 자, 이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경찰 개념의 성질,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고요.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을 기준으로 경찰 개념을 정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대륙법계는 원래 국가 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영미법계는 자치 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륙법계가 어디예요? 독일 프랑스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대륙법계고 영미법계는 영국 미국이고요. 자, 독일 프랑스 유럽의 지도를 보시면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의 전통인 겁니다. 뭐냐면 나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국가가 국민을 엄격하게 막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만 해요. 왜?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막 뺏어가 버리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 협조하지 않도록 다른 나라하고 붙지 않도록 항상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 경찰이라든가 국가가 그렇게 운영돼 옵니다. 영미법계는 달라요. 영미법계는 그렇게 억압적인 권력 위주로 통제 감시 위주로 국민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다스렸습니다. 왜 그래? 영국은 섬이잖아요. 미국도 큰 섬이잖아. 북아메리카 대륙이라는 큰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은 국가가 뭐 국민들이 도망갈까봐, 국민들이 뭐 땅땡이를 뺏길까봐 이런 걱정 없이 그냥 야, 니네들 안전은 니네들 국민들, 시민들이 자치적으로 그냥 안전을 지켜. 그러다가 시대가 좀 지나면서 이제 국가가 좀 부유해지면서 야, 니네끼리 치안을 지켜왔었는데 이제 우리 국가에서 일정한 역할을 좀 담당해 볼게. 야, 우리가 돈이 좀 있으니까 예산이 좀 있으니까 보안관을 한 명씩 좀 배치해 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역할 기능으로 국민들이 자치로서 경찰을 지키던 자치로서 경찰을 운영하던 그런 것에서부터 국가가 예산이 생기면서 야, 이제 이런 역할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기능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대륙법계는 국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권력 위주로 경찰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찰권의 성질, 경찰권의 발동 범위입니다.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의 전통이면서 국가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이런 역할은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역할 기능으로 이 경찰을 접근하는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대륙법계는 성질 발동 범위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이 발전해 나가고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발전해 나갑니다. 대성발 영역기.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자, 고중경법위에서 네 번째가 이제 법치국가죠. 18세기. 자,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포함한 법령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뭐예요? 고중경법위, 모교내 소극적 질서유지죠. 자, 소극적 질서유지라는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이나 판례가 그 시대 순으로 연결하면 일죄 크지경입니다. 이게 일죄 크지경. 그래서 일죄 크지경입니다. 이 중에서 일죄 지경은 법령을 얘기하고 이 크루치베르그 판결은 판결입니다. 왜 법령하고 판결하고 왜 섞거나 시대순으로 연결하면 그런 거예요. 시대순으로. 그래서 뭐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 이게 1794년이고요. 주와 형벌법전이 1795년. 자, 크루치베르그 판결이 1882. 프랑스 지방자치법이 1884고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1931년입니다. 즉 연도순으로 딱 연결하면 일죄 크지경입니다. 연도순으로 연결하면 딱 일죄 크지경입니다. 자, 지금 일죄 크지경이 뭐예요?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과 판례입니다. 즉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위주로 한정한 법령과 판례가 일죄 크지경입니다. 자, 크루치베르 판결은 이제 판결이고 나머지 법령은 그 내용까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 안에는 절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프랑스 조화형벌법전 안에는 자유라는 표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위생이라는 표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재량이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 안에.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연도별로 했을 때 일반 난트법, 조화형벌법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입니다. 일반 난트법 안에 절박이라는 표현, 프랑스 조형벌법전 안에 자유라는 표현,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안에 위생이라는 표현, 경찰행정법 안에 재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3번 경찰의 분류로 넘어가서 자, 경찰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류할 때 독보협,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자성이라는 것이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이 보안경찰이고 타행정작용에서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이 협의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독자성을 기준으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자, 목사행, 목적도는 삼권 분립을 기준으로 해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목적이면 사법경찰, 행정 목적이면 행정경찰. 그래서 목사행 또는 삼사행 이렇게 숙제해 주십시오. 목사행, 삼사행, 목사행, 삼사행. 자, 질질봉.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과 내용이라는 것이 권력작용이냐 비권력작용이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작용에 의한 경찰이 질서경찰, 권력작용이 아닌 비권력작용에 의한 경찰이 이 봉사경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질봉. 자, 시진예, 발동 시점에 따라서 진압경찰과 예방경찰. 자, 진압경찰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예방경찰은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경찰관 발동 시점에 따라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시진예, 시진핑 동생 시진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국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래서 소국자, 독보협, 목사행, 질질봉, 시진예, 소국자 이렇게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실정법상 경찰 임무로 넘어가 보시면, 자, 먼저 경찰의 임무는 어디에 규정이 돼 있어요? 원래 조직법에, 이 조직법이라는 것이 그 조직의 큰 뼈대하고 그 조직의 임무를 규정하는 것이 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직법, 우리 경찰의 조직법은 이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하는 법률이 공식 약칭이 경찰법이죠. 자, 그래서 경찰법이 우리 경찰 조직의 조직법이기 때문에 경찰법에 우리 경찰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경찰법 3조에 우리 경찰의 임무를 이 상범, 피경정, 교외, 기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임무 규정이 어디에도 규정돼 있어? 경직법 2조에도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경직법은 원래 작용법이기 때문에 임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경직법에 국자법, 이 경찰법 3조에 있는 임무 규정을 똑같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법 3조하고 경직법 2조하고 다른 점이 경찰법 3조, 이 국자법 3조는 8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직법 2조는 7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래? 똑같이 8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국자법, 경찰법 3조, 3호 범죄 피해자 보호가 경직법에서는 2호에 2, 그래서 2에 2로 돼 있죠. 그래서 2호에 2로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이 8가지지만 국자법은 8호로 돼 있고 경직법은 2가 있고 2호에 2가 있어서 그래서 7호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 주의해 주시고, 자, 범죄 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임무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범죄 피해자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정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정책 정보라는 표현은 법률에는 없어요. 국자법이건 경직법이건 법률에는 정책정보라는 표현이 없고, 이 정책정보라는 표현은 대통령령에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 어떤 대통령령? 우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직제 대통령령과 그 다음에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이 정보 대통령령이죠. 이 직제 대통령령, 정보 대통령령에 정책정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법률에는 정책정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8호에 그 밖에 공무원 용과 질서 유지죠. 자, 그리고 국자법 4조, 경찰법 4조로 가면 경찰의 사무를 구별해 놨는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이 자치경찰 사무가 경찰의 사무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자치경찰 사무가 생교경수예요. 그래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그다음에 수사입니다. 근데 그 경비가 경비라고도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풀어서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안전관리라고 표현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교경수, 생교다수죠. 생교경수, 생교다수, 생교경수. 이 경비 경찰 활동을 이 자치경찰 사무에 들어가는 경비 경찰 활동을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안전관리라고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로서 자치경찰사무가 생교경수, 생교다수입니다. 이 생교경수, 생교다수 전체가 아니라 하여튼 생교경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중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부 사무가 자치경찰사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사무 안에 수사사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 안에 들어가는 수사사무, 즉 자치경찰 수사사무죠. 자치경찰 수사사무 안에 경실화 학교가 성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범죄, 실종아동,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네, 교통범죄, 네, 가출인 가정폭력. 자, 이 성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성공의 성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이 성폭력 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그다음 공이 형법상 공연음란, 이 두 가지, 이것도 자치경찰 수사사무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수사사무가 경실화 학교가 성공인데 특히 이 성공,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또 공연음란, 이것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자, 경찰의 임무가 뭐죠? 아까 경찰의 임무가 뭐야? 경찰의 임무가 사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임무죠. 왜? 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질상 경찰의 개념 자체가 실적 의미의 경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의미의 경찰이 사실은 이제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임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한마디로 권력행정입니다.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권력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아놨어요. 근데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 권력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죠. 추가로 수사도 하고 추가로 서비스적, 비권력적 경찰 자용도 하죠. 자, 그래서 경찰의 임무라고 하면 이 사회공헌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이게 이제 실적 의미의 경찰이죠. 이게 이제 실적 의미의 경찰인데, 경찰의 임무라고 하면 보통 경찰기관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전제로 해서 이 사회공헌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즉 실적 의미의 경찰 플러스 수사권 플러스 서비스적 경찰, 서비스 경찰을 합하면 경찰의 임무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러니까 경찰의 임무가 사회공헌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플러스 수사 플러스 서비스 경찰인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 임무가 뭐예요? 그 실적 의미의 경찰이겠죠. 그래서 사회공헌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가장 기본적인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인 사회공헌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를 뜯어서 해부를 해보면 공공의 안녕, 공공 질서,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방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사회공헌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가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이 뭘 보호하려고 그래? 공공의 안녕과 공공 질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찰 작용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법익, 이 보호법익이 바로 공공의 안녕과 공공 질서예요. 그런데 경찰학자들이 딱 구분을 해놨어. 공공의 안녕은 성문법의 총체, 그 다음에 공공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 이렇게 그냥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문규범의 총체가 공공의 안녕, 그 다음에 불문규범의 총체가 공공 질서예요. 자,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질서, 국가, 개인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해?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래? 법질서를 수호하면 국가나 개인을 다 지킬 수 있죠. 그렇게 숙지를 해주세요. 법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가도 지킬 수 있고 개인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하위 보호법익이 법질서, 국가, 개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질서다. 법질서. 그래서 공공의 안녕의 제일 요소가 법질서다.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 위험 개념을 보시면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의 공공의 안녕에, 여기에 공공의 안녕이라고만 하기도 하고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 질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보호법익 자체가 우리 경찰 활동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법익 자체가 공공의 안녕 플러스 공공 질서이기 때문에 위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위험이라고 합니다. 즉 위험은 손해 가능성입니다. 손해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유한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유한손.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습니다. 왜? 위험은 손해 가능성입니다. 자, 손해는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손해라고 합니다. 즉 손해는 감소입니다. 위험은 손해의 가능성이고요. 그러니까 위험은 손해 가능성이니까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한손,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다. 그래서 위험은 손해 가능성, 손해는 감소,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어요.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있으니까 유한손. 그러나 손해 개념 안에 위험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한손, 위험 개념 안에 손해가 들어가 있다. 자, 그 밑에 위험의 인식에 따른 위험의 분류가 외관적 위험이 있고 오상 위험이 있고 위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서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위험의 인식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외관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은 있는 것이에요. 위험의 외관은 있었기 때문에 위험의 외관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위험이 아니었어. 그러나 위험의 외관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찰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한 경찰권 발동입니다. 그래서 외관적 위험에 따른 경찰권 발동은 적법한 경찰권 발동입니다. 자, 오상 위험은 이 오상이라는 말이 그르쳤어. 상, 판단을. 그래서 판단을 완전히 그르친 것이 오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험의 외관도 없는데 자기만 그냥 위험하다고 잘못 착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 오상 위험입니다. 그래서 오상 위험에 따른 경찰권 발동은 위법한 경찰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외관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 경찰권 발동은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고 오상 위험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경찰권 발동은 위법한 경찰권 발동입니다. 자, 이 오상 위험을 상상 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상추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상상 위험은 오상 위험입니다. 오상 위험을 상상 위험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상상적 위험이라는 거 있어요. 상상적 위험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추상적 위험을 상상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권 발동은 구체적 위험에서도 경찰권 발동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에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추상적 위험에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에서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상 위험은 경찰권 발동하면 위법한 경찰권 발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상 위험이 상상 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상상 위험, 오상 위험, 상상 위험에서 경찰권을 발동하면 위법한 경찰권 발동입니다. 근데 추상적 위험에서는 경찰권 발동할 수 있어요. 구체적 위험에서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상적 위험에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상적 위험이라고 하면 추상적 위험을 상상적 위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상상 위험은 오상 위험입니다. 근데 상상적 위험은 추상적 위험하고 똑같이 이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이 구체적 위험입니다. 자,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가능성이 추상적 위험이에요. 즉 구체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당장 구체적 위험은 아니지만 구체적 위험이 예상되는 것 그것이 추상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험이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니까 그게 상상적 위험이지 위험이 상상되는 경우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표현 관련해서 상상 위험은 오상 위험 위법한 경찰권 개입이고 상상적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위험 혐의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위험 혐의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 혐의는 가장 들어맞는 것이 이 폭발물 신고 전화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폭발물 신고 전화가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폭발물 신고 전화를 해. 그러면 그건 구체적인 위험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폭발물 신고 전화, 즉 장난 전화 비슷한 폭발물 신고 전화가 그것이 이 위험 혐의입니다. 그래서 장난 전화 비슷하게 폭발물 신고를 하면 이거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만에 하나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위험이 진짜로 맞는지 아닌지 예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위험 혐의입니다. 그래서 위험 혐의에서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험 혐의에서는 예비적 차원에서의 경찰권 발동만 허용되는 것이지 전면적 차원의 경찰권 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혐의에서 전면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면 그것도 위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령 강화된 위험의 유형은 여러분 위험이 있을 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험이건 추상적 위험이건 위험이 있으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위험이라도 있으면 모든 경찰권을 다 행사할 수 있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위험이라고 하면 작은 위험도 있고 큰 위험도 있는데 작은 위험에서도 막 이 38권총 발사할 수 있어요. 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위험의 종류를 조금 나눠보자. 그래서 아주 중대한 위험에서는 좀 경찰권을 더 중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조금 약한 위험에서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위험의 개념을 좀 나눠보자라고 해서 논의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딱 그냥 엄밀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제 문제집에서 그냥 살짝 소개하는 정도로 그냥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략적인 특징만 딱 캐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략적인 특징이 3현 타임으로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3이 원래 경찰권 발동은 경찰 장애를 유발한 사람, 경찰 장애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 어쨌든 이 경찰 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갖다가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경찰 책임자가 아닌 제3자, 즉 경찰 비책임자죠. 경찰 비책임자,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행정법인데, 자, 그렇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경찰 책임자도 아닌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좀 더 중대한 경찰 위험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위험을 현재 위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현, 제3자 경찰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현재 위험 정도는 있어야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타임 4번에 타 국가기관 임무인데 타 국가기관이 작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경찰이 뭔가를 경찰권을 발동을 해. 그러려면 적어도 임박한 위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국가기관의 임무인데 타 국가기관에서 행동을 하기 전에 경찰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적어도 임박한 위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현 타임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직접적 위험은 우리 저 강론 집시법 가면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강제 해산은 직접성, 명백성을 충족할 때만. 그래서 지체성, 명백성, 집회 시위 관련한 지체성, 명백성 엄청 우리 이제 뇌리에 듣거든요. 그래서 지체적 위험, 집회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사용되는 개념이 지체적 위험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숙지하지 않아도 지시법 공부할 때 지체성, 명백성 거기서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중대한 위험은 그냥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중대한 위험이래요. 그래서 말뜻 그냥 말뜻 그대로 그냥 연결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험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별한 거, 그 이론들은 3현 타임, 제3자의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현재 위험 정도는 있어야 되고, 타 국가기관 임무인데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임박한 위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3현 타임, 4현 타임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밑에는 넘어갈게요. 자, 경찰사로 넘어가서 자, 갑오개혁 이후 경찰 조직의 변천이 갑오개혁 이후 일제시대까지 경찰기관의 변천이 이 청부시통 총국입니다. 자, 청부시통까지가 강제 병탄되기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총국이 강제 병탄 이후죠.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이 경술 국치일이죠. 나라를 빼앗긴 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날이 1910년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에 나라를 뺏기기 전까지가 우리 경찰기관의 변천이 청부시통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가 총국입니다. 자, 그래서 갑오개혁 때 1894년에 좌우 포도청을 합해서
경무청을 만듭니다. 경무청, 청. 다만 이때 경무청은 한성부만 관할했습니다. 서울 한성부만 관할했고요. 자, 근데 1900년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독립을 해서 경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광무개혁이 실패하니까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이 경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 경찰체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2년에 경무청으로 다시 환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시 환원한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로 했어요. 자, 최초 경무청하고 이 경부는 한성부만 관할했는데 1902년 이 새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에 이 새 경무청을 대경무청이라고도 하고 새 경무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래?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에 훨씬 더 왁구가 잡힌 오늘날의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 1902년이 지난 다음에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죠.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짓을 해요? 통감 정치를 실행하죠. 뭐냐면 기존 행정조직이 있는데 별도로 통감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도로 만든 통감부가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조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별도로 통감부를 만들어서 그 통감부가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것이 이 통감 정치입니다. 근데 그 통감부가 만들어지니까 별도의 행정조직인 통감부가 만들어지니까 그 통감부 안에 경찰이 또 별도로 설치됩니다. 자, 그래서 이 1902년 경무청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1902년 경무청은 1905년이 되면 전국이 아니라 한성부로 관할을 줄여요. 관할을 줄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존속합니다. 존속하는데 1907년에 통감부 소속으로 경무부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이 경무부를 설치할 때 경무청은 그대로 있어요. 경무청은 그대로 있고 경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좀 지우고, 자, 이 경부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던 이 경무청이 경무부 설치된 다음에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경무부는 1910년에 통감부 안에 통감부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 경무청은 1907년 경시청으로 바뀌고 1907년 경무부는 1910년 경무통감부로 바뀝니다. 이 경무통감부는 통감부 소속이에요. 통감부 소속. 경무부도 통감부 소속이고 경무통감부도 통감부 소속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1910년 8월 29일에 나라를 정식으로 일본한테 뺏기게 됩니다. 경술국치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부가 들어서죠. 그래서 이 경무총감부는 총독부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3.1운동 이후에는 경무국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똑같고요. 하는 일은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탄압하고 억압하고 하는 일은 똑같이 수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청부시통, 청부시통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이 나라를 빼앗기기 전이고, 그 다음에 총국은 나라를 뺏기고 난 일제시대고요. 일제시대에서 청부시통, 총국, 갑오개혁 이후 경찰 조직의 변천사. 자, 7번을 보시면 한국 경찰권의 상실 과정이 취한사경. 이게 이제 법령들입니다. 뺏기게 된 법령들. 그 내용이 일외 사전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한국 경찰권을 상실하는 그 법령들의 변화가 취한사경입니다. 그래서 취국서, 한일협정, 사법감옥사무위탁각서, 경찰사무위탁각서. 여기서 각각 일외 사전을 뺏겨요. 뭐냐면, 자, 취국서에서는 제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을 일본 관원한테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한국 일본인, 그 다음에 한일협정에서는 제한국 외국인 전체, 일본인뿐만 아니라 제한국 외국인 전체에 대한 경찰권을 일본 관원에게 넘겨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법감옥사무 위탁각서에서는 사법감옥사무를 뺏기고요. 경찰사무 위탁각서에서는 경찰사무 전체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취한사경, 일외사전, 취한사경, 일외사전. 취한사경이 이 한국 경찰권을 뺏겨가는 그 법령들의 이름들이고, 일외사전은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일제강점기가 시대가 두 가지로 이 두 개의 시기로 나뉘죠. 그 구분선이 어디요? 1919년 3.1운동이죠. 1919년 3.1운동 이전을
헌병 통치 시대라고 하고 1919년 3.1운동 이후를 보통 경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헌병 경찰 시대, 헌병 통치 시대, 헌병 경찰 시대에서 헌병 경찰도 있고 보통 경찰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일반 경찰이 보통 경찰입니다. 이게 일반 경찰이 이제 보통 경찰인데, 자, 일반 경찰, 보통 경찰은 주로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하고 헌병 경찰은 그 나머지 지역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계도 이렇게 숙지하면 됩니다. 일반 계도, 일반 계도. 자, 일반 경찰을 개항장이나 도시. 근데 시험지 지문에 일반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경찰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일반 어디 갔어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일반, 보통, 일반 경찰, 보통 경찰 똑같은 말입니다. 일반 경찰, 보통 경찰 똑같은 말. 일반 계도, 일반 경찰을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 헌병 경찰을 주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일본 경찰이 경무총관부에서 경무국으로 이제 축소하게 되죠. 그러나 한국민들 억압하고는 어떤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이제 헌병으로 통치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통치해 줄게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막 더 억압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았는데 그때 하는 일은 똑같았다. 즉 억압은 똑같이 억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주요 법령이 정치범 처벌법하고 치안유지법입니다. 근데 이 정치범 처벌법하고 치안유지법을 우정일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정치범 처벌법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치,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제정한 것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또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서 또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만 이 경찰 간부 시험 기출 지문에서 치안유지법은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막기 위해 1925년에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것은 정치범 처벌법이고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도입한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1923년에 일본에서 이게 치안유지법이 1924년 일본에서 제정됐어요. 일본에 제정된 것을 우리나라도 또 그냥 그대로 시행한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192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즉 조선에서도 법률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 다 맞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정일치, 우리나라에서 정치범 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함으로써 억압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것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그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 제정된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됐지만 좀 지나서 1925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임시정부 경찰 조직을 좀 보시면요.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경연이 무입니다. 뭐냐면 임시정부 경찰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면 상해 시기와 그 다음에 중경 시기, 이 상하이하고 상하이 충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되는 것이 뭐냐면 1932년 윤봉길 선생의 홍커우 공원 도시락 폭탄 투척 사건이죠. 그래서 그때 이 윤봉길 선생이 도시락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군 대장하고 그 다음에 거류 민단장을 사망하게 만드시죠. 엄청난 의거인데 그때부터 일본군이 임시정부 때려잡는다고 막 혈안이 돼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다녀요. 무려 8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저 내륙에 충칭으로 이제 자리를 잡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8년 동안은 암흑의 시대죠. 암흑의 시대. 그래서 그 8년 동안은 이제 도망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임시정부 활동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명맥 유지한 것만도 대단한 것이죠. 명맥을 유지해서 1940년에 중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크게 상해 시기하고 중경 시기가 있는데 이 상해 시기가 경연입니다. 그래서 경무국, 연통제, 의경대. 중경 시기가 무위, 경무과 경위대입니다. 자, 이때 각 경찰 조직을 만든 그 법령을 아셔야 됩니다. 자, 경무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입니다. 임시정부 헌장이 아니에요. 임시헌장은 임시정부의 헌법입니다. 임시정부 헌법은 10개조로 돼 있었어요. 최초. 그래서 그 10개조 안에
경찰 조항은 없어요.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큰 뼈대만, 국가 운영에 큰 뼈대만 담아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별도의 정부 조직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정을 기반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경무국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경대는 의경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의경대 조례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임시정부에서는 자치 조직을 허락하고, 자치조직, 자치경찰제를 허락하고, 교민단체에서 만든 것이 의경대 조례입니다. 자, 의경대 조례, 의경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의경대가 설치됐는데, 의경대 조례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교민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자, 중경시기로 넘으면 경무과와 경위대가 있습니다. 자, 경무과는 대한민국 자맹관제라는 정부 조직법. 그러니까 계속 시대별로 정부 조직법이 계속 바뀌어요. 임시정부의 정부 조직법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경무과는 대한민국 자맹관제를 근거로 해서, 자, 경위대는 경위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먼저 설치돼? 경위대가 더 먼저 설치돼요. 경위대가 1941년이고 경무과는 1943년입니다. 근데 뒤에 설치된 경무과가 더 큰 단위로 설치가 돼요. 그럼으로써 경무과가 설치된 다음에는 이 경위대 3번을 보시면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했다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경무과가 설치된 다음부터는 경무과가 더 큰 단위로 설치돼 버리니까 통상 경무과장이 경위대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자, 경위대가 먼저 설치가 됐는데 나중에 광복할 때 임시정부의 끝자락, 그때는 끝까지 활동을 누가 해? 이 경위대가 끝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비록 경위대가 경무과보다 더 먼저 설치했지만 더 늦게까지 남아서 김구 선생이 마지막에 환국을 해서 환국할 때까지 활동을 한 것이 경위대입니다. 그래서 경위대가 더 먼저 생기고 끝까지, 더 늦게까지 활동을 한 것이 이 경위대입니다. 자, 미 군정 시기 경찰 제도 정비를 보시면 먼저 비경찰화를 하면서 비경찰화라는 것이 협의 행정경찰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비경찰화죠. 즉 각종 행정기관이 우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종 행정기관이 막 우죽순으로 막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경찰 안에서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경고 폐지입니다. 경제경찰, 고등경찰 폐지됩니다. 대신 정보경찰은 사찰과라는 이름으로 정보과는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비경찰화의 대상으로 정보과는 아니에요. 정보경찰은 비경찰의 대상이 아니고 경제경찰, 고등경찰이 폐지됩니다. 경고 폐지. 대신 정보과는 사찰과라는 이름으로 하여튼 정보과, 사찰과 신설하고요. 자, 치안입법, 일제악법이죠. 일제악법은 폐지됩니다. 폐지되는 것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정치예보입니다. 정치예보. 자, 정치예 1945년에 폐지가 되고 보안법 1948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예보 순서로 폐지가 되고요. 자, 그리고 광복 직후에 미 군정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출범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자, 그때 경무국이 10월 21일 날 출범하고요. 자, 그 다음에 46년도에 경무부로 승격하게 되고 1월 달에 7월 달에 여경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죠, 부여. 근데 47년도에는 경찰 간부생 제도를 도입하고요. 중앙경찰위원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중이죠, 간중. 그래서 1945년에 경무국 설치하고요. 46년에 부여, 경무부로 승격하게 되고 여경제도 도입하고요. 그 다음에 47년에 간중, 간부생제도 도입하고 중앙경찰위원회 도입하고 그래서 국부여 간중입니다. 국부여 간중, 국부여 간중. 자, 7번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을 좀 보시면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 자, 먼저 백범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자, 2대 경무국장께서 김용원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용원, 이발소를 이용원이라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 경무국장이 김용원 선생, 그래서 이용원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문영순 경감님은 제주의 달 이렇게 숙지를 해놨습니다. 왜 제주의 달? 달이 문이잖아요. 문. 영어로 문이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나오면 그냥 문영순 경감님이시다. 자, 그리고 구례삼, 구례연사가 나오면 안종삼 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례삼. 저 구례가 지리산 자락이지 않습니까? 지리산 한가운데 이제 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구례 3 이렇게 숙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문현승 경관님하고 안종삼 구례 연자사장님은 그 어로까지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현승 경감님께서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에 대해서 이 예비 검속이라는 것이 예비 구속이죠. 그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범죄 위험성만 있는 사람도 그냥 미리 구속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예비 검속 제도가 있었죠. 자, 예비 검속자 공산주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 미리 구속을 했어. 총살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다 내놓고 이 문현승 경감님이 부당함으로 불이행하고 그냥 그 서류 다시 돌려보낸 것이 문현승 경감님이십니다. 안종삼 구례서장님은 그렇게 예비 검속된 사람들 총살 명령이 내려오니까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충성해달라라고 연설한 다음에 전원 그냥 풀어져 버린 사람이 이 안종삼 구례서장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문현승 경감님의 이 어록 부당함으로 불이행 문부죠. 문부. 그다음에 안종삼 구례서장님에서 서장님께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충성해달라라는 이 어록까지 숙지를 해주십시오. 자, 차례 경무관님은 차차차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찰 영웅들은 한 가지 경찰 영웅이죠. 뭐 호국 경찰 영웅이건 인권 경찰의 영웅이건 한 가지 영웅인데 체리 경무관님은 인권 경찰의 영웅, 호국 경찰의 영웅, 또 문화 경찰의 영웅 이제 여러 가지 경찰 영웅 칭호를 받는 것이 이 체리 경무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차차차 여러 가지 경찰 영웅이라는 것 차차차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자 최규식 정종수 경사님은 1968년도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 청와대 습격 사건에서 온몸을 바쳐서 순국하시면서 나라를 지킨 것이 바로 최규식 경무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역사상 최고의 공을 세운 것이 이 최규식 경무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지킨 최고니까 최규식이죠. 최고니까 최규식. 그래서 실제로 최규식 경무관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셨어요. 이 태극 무공훈장이 전투 관련한 최고의 훈장입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 수립한 다음에 6.25라는 전쟁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은 20명이 채 안 돼요. 그만큼 이 태극 무공훈장은 아주 최고의 훈장인데 이 최규식 경무관님이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경찰 역사상 최고의 공을 세우신 것이 왜냐하면 최규식 경무관님이 청와대 왼쪽 위에 있는 이 자문 검문소에서 무장 공비를 막으셨거든요. 자문 검문소만 뚫고 들어갔으면 청와대 뒷산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하신 최고의 공을 세우신 최규식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안병하 치안감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들을 보호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안병하 치안감님이 하신 말씀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병하가 뭡니까? 총을 내려놓으라는 거였습니까? 병하. 그래서 이름이 바로 그냥 연관이 됩니다. 자, 박재표 경위님은 대한민국 경찰 최초로 부정선거 폭로하신 분이 박재표 경위님이십니다. 이 박재표 경위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이 있을 때는 박재표 순경님이셨죠. 박재표 순경님이 근무를 하다가 투표함 호송 근무에 딱 들어갔는데 투표함을 호송하는 그 중간에서 정부가 형사들이 나와가지고 투표함 호송하는 사람들을 이 어느 구멍가게 앞에서 기다리다가 내려서 막걸리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막걸리 마시는 다음에 투표함을 바꾸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하고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서울 올라가서 동아일보에서 그냥 양심선언 하신 분이 이 박재표 경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최초의 부정선거 폭로자예요. 여러분 박재표 선거는 표잖아. 그래서 최초의 부정선거 폭로하신 분이 박재표 선배님이십니다. 자, 경찰 연표를 한번 보면요. 자, 1949년 경찰병원 설치가 됩니다. 사고 나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그래서 사고 나면 병원에 간다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1953년에 53경직 그다음에 해경 53입니다. 여러분 53경직 53이 뭐예요? 53 불고기 오징어 삼겹살 섞어 놓은 것이 53 불고기지 않습니까? 오징어 삼겹살 불판에다 딱 올리면 딱 경직되죠. 찌지직 경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3 경직 오징어 삼겹살 경직 1953년에 경직법 제정했고요. 자, 해경 53 여러분 해경들이 우리 육경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해경으로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육경은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해경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조직이 해경 조직이죠. 해경 조직은
우리 육경 조직보다 좀 느슨합니다. 훨씬 더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해경들이 육경한테 항상 하는 말이 야 해경으로 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 그래서 해경 53 그래서 1953년에 우리 해양경찰대가 경찰 안에 설치가 됨으로써 경찰이 해경 업무도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해양경찰대 설치고요. 자, 국가수 설립은 1955년입니다. 국가수가 뭐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검하는 곳이죠. 그래서 부검을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쫙 이렇게 자르죠. 한마디로 시체 5대5로 딱 반으로 깔르고 시작하는 것이 이 부검입니다. 그래서 시체 5대5로 자르면서 부검하는 국가수. 그래서 55년도고요. 자, 1960년도에는 해외 주재관 제도가 신설됐고요. 국민윤리헌장이 선포가 됐습니다. 해외 주재관 제도, 경찰 해외 주재관 제도 신설됐어. 이때 해외 주재관 나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용용 죽겠지. 약 올리고 갔다는 거예요. 용용 죽겠지. 용용이 뭐 66이죠. 66. 용용 죽겠지. 66. 자, 이렇게 약 올리고 가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새끼들 싸가지 없네. 싸가지가 없으니까 윤리헌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윤리헌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연상시키면 되겠습니다. 용용 죽겠지. 싸가지가 없으니까 윤리헌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해외 주재관제도 신설한 것이 1966년이고요. 경찰 윤리헌장 만든 것이 1966년입니다. 자, 경찰공무법은 1969년에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경찰공무법 사람법이죠. 사람법은 사람은 음양으로 구성됐으니까 남자 여자 음양으로 구성됐으니까 이 숫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6자 9자 이게 음양을 생각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9년도에 경찰공무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기본 3법이 조직법, 작용법, 공무원법이죠. 자, 경찰 조직법인 경찰법, 국자법, 경찰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고, 자, 작용에 관한 기법은 경직법은 53경직, 총 53년에 제정되고, 경찰 공무원법은 1969년에 제정됐습니다. 1970년도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됐습니다. 왜 그래? 1968년에 무장공비 청와대 수배 사건, 아까 최유식 정종수 선배님 사망하신 순국하신 무장공비 청와대 수배 사건을 1968년 그걸 계기로 1970년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됐고요. 자, 1974년에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확대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8.15 기념식장에 제일교포 3세인 문세강이가 몰래 잠입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쏜 총알이 영부인 유경수 여사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사망하시게 되죠. 그래서 영부인 치사 사건 또는 치사본부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왜? 치안본부로 승격하게 된 것이 치사 74년입니다. 영부인 사망하신 그 사건이 치사 74년입니다. 자, 우리 소방이 내무부로 떨어져 나간 애가 1975년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큰아들이 이치로입니다. 이치로. 첫째가 이치로죠. 이치로. 큰아들. 우리 경찰의 큰아들이 소방이었죠. 경찰의 큰아들 소방 집 나간 해가 이치로 1975년입니다. 자, 1991년도에 경찰법이 제정되죠. 그래서 우리 경찰법은 하여튼 우리 경찰 조직법인 경찰법이 1991년에 최초로 제정되면서 경찰법 제정되면서 경찰청 출범하고 경찰헌장 제정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말에 경찰법이 국자법으로 명칭 개정됐죠. 전면 개정됐는데 이 국자법으로 개정된 이거보다 1991년 경찰법 제정됐을 때가 엄청난 변화였죠. 자, 그래서 우리 경찰의 시대를 구분할 때 1991년 이전과 이후로 엄청나게 구별을 많이 합니다. 즉 경찰사를 구별할 때 경찰사에서 1991년 이전, 1991년 이후 이렇게 구별을 많이 합니다. 왜? 1991년, 이 앞으로 해도 1991, 뒤로 해도 1991, 이 완벽한 해에 우리 조직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우리 경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때가 1991년입니다. 자, 1996년에 해경이 해수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해경은 바다에서 일하니까 바다에 사람이 잠기면 꼬록꼬록 소리가 나죠. 그래서 꼬록꼬록 구륙 1996년 이렇게 연상을 해 주십시오. 해경 집 나간 해가 1996년입니다. 자, 해경 집 나간 해가 1996년이고 이게 경찰법 제정된 1991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꼬록꼬록 1996년에 해경이 집 나갔어요. 경찰청에서 저 해수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1991년 이후입니다. 자, 1999년에 경찰서에 청문관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구구청문,
청문은 이 실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 감독하고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체크하고 이런 임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 지구대 파출소 청문이 나오면 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청문관실 직원분한테 이제 하는 말씀이 쟤네들은 일은 안 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다닌다. 입으로만 떠들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구구 청문입니다. 입만 떠들고 다니니까. 여러분 제가 청문관 직원분들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청문관 직원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이 악성 민원인들이 다 청문관실로 궁극적으로는 청문관실로 가기 때문에 이 청문관실 직원분들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엄청 힘든 직업입니다. 자, 그러나 암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구구 청문, 입만 떠들고 다닌다. 청문 이렇게 연상을 좀 시켜주십시오. 자, 2000년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왜 2000년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신설됐느냐? 2000년 즈음에서 이 사이버 세상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2000년이 되기 전인 1999년, 1998년, 1997년, 2000년 바로 직전에 Y2K 문제가 엄청 유행했었죠. 뭔 말이냐면 Y2K가 뭐냐면 이어. 연도죠, 연도. 2K가 2000입니다, 2000. 그래서 뭐냐면 Y2K 문제라는 것이 2000년이 되기 직전에 1998년, 99년 이때 2000년이 딱 되면 이 컴퓨터가 2000이라는 숫자를 인식을 못해서 핵폭탄이 자동적으로 버튼이 눌러져서 발사돼 버리고 서로 핵폭탄 날리고 전산 시스템 다운돼가지고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될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종말론이 1990년대 말에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이버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이 딱 되면 그냥 전산이 다 그냥 마비가 되고 오작동 일으키고 이런 우려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경찰도 사이버에 관심을 가져서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2006년도에 제주자치경찰 출범합니다. 제주자치경찰 출범할 때 우리 경찰 안에서 제주자치경찰로 가신 분들이 있죠. 근데 별로 없습니다. 그때 대부분은 그냥 우리 국가경찰로 남고 굳이 제주자치경찰 선택하신 분은 영혼과 육체가 다 자치론자들, 영혼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자치를 찬성하는 그런 분들만 제주자치경찰 선택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영육이 자치, 영혼과 육체가 다 자치 선택론자들만 자치를 선택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연상을 했습니다. 영육이 자치. 이렇게 그냥 숙지를 했고요. 여러분 저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